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지금 마이크 상태도 좀 달라졌을 거고 제 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다른 PC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라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하겠고요. 오늘 설명할 내용, 사실 수학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겠지만 사실은 수학교육보다 더 어, 어쩌면 관심을 가져서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발명교육입니다. 발명교육을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제 이제 친한 친구가 이쪽 전공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논문을 제가 뭐 쓴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발명교육을 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할까 이런 좀 취지에서 좀 도움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발명교육으로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 SNS 이제 인별그램이죠. 거기에서 지금 3개의 카테고리를 모두 업로드를 했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발명과 발명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 발명 영재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포함을 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메이커 교육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명에 대한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발명은 과학 기술적 원리,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는 편리한 삶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발명은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통합과학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발명 활동과 연계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 고안 활동으로 또 일부 사례를 반영하기도 했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 발명과 과학 기술 교과 간의 어떤 연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명에서 제시하는 필요 역량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제시를 해봤는데요. 문제 해결을 비롯해서 창의성, 지식 재산, 기억과 정신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수학교육학 전공이다 보니까 이 필요 역량에서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성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 문제 해결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제 발명품은 실제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일 거고 수학은 말 그대로 이제 문제 해결이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뭔가 활동적인 것과 정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좀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창의성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 융합으로 제시되었던 수학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성이 없어지면서 연결이 들어온 약간 좀 용어가 바뀌었죠. 하지만 이 연결은 창의 융합에서 좀 더 확장된 영역으로 저는 봅니다. 어, 물론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인성 부분도 당연히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창의성을 사실 수학에서 어디서 봐야 될까 고민은 또 많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수학에서 창의성 없이는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일단 이 창의성이라는 부분은 수학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 당연히 우리는 공식을 가지고서 대입을 하고 문제를 풀기 마련이겠지만 상황에 맞게 공식을 써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거를 써야 할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변형을 해야겠네? 이런 것으로서 창의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 창의성을 수학에서는 왜 들어갔지라는 궁금증보다 당연히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이 저는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명 교육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 연간 시행 계획이 있는데 2016년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던 내용으로 창의적 잠재 능력 함양을 위한 과학 및 영재 교육 내실화라는 것에서 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이 발명 교육의 필요성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한 법률로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3월에 제정됐던 내용으로 발명 교육의 활성화와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외에서 발명 교육도 뭐 당연히 있겠지만 국내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발명 교육 프로그램에서 효과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성에서는 네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먼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창의성이 보이고 attitude와 interest, 이제 태도와 흥미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efficiency, 그리고 마지막으로 problem solving skill, 이렇게 네 가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창의적 사고, 창의적 인성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이제 연결이 되고 있죠. 창의적 인성이라는 내용은 제가 인성 교육을 하면서도 올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영상으로는 제가 찍었나 모르겠네요. 아마 찍었을 겁니다. 인성 교육 쪽에서는 찍었을 건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사례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네 가지를 주요로 뽑아봤습니다. 먼저 골드버그 장치. 골드버그 장치는 사실 스팀 교육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3D 펜. 이 부분은 워낙 발명 교육이 있어서는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사례만 적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스캠퍼 기법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배울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을 활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례로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연구를 할 때 있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는 어땠는데 프로그램을 적용해 놓고 나니 어떤 결과가 얻어졌다. 그거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은 사전과 사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구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도구들은 창의력 측정 도구인 경우에 토렌스가 제시했던 TTCT라는 Torrance Test of Creating Thinking, Creative Thinking, Creative Thinking이면은 이제 창의적 사고죠. 그거에 대한 이제 측정 도구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명 태도 검사지도 이제 함께 존재하는데요. 2006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을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은 학자분들이 이 발명 태도와 관련한 검사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6년이었으니까요. 또 시대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당연히 존재할 것이고 그에 맞춰서 이제 검사지가 또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 2009년, 2010년, 2012년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2020년대에도 발명태도 검사지는 또 나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요인인데요. 발명 교육과 메타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논문을 쓰신 분이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처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제 역량, 뭐 이렇게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함양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창의력, 태도, 흥미도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보고 있습니다. 음,
어쩌면 이 네 가지는 종속 변수에 해당이 될 것이고 창의력, 태도, 흥미도, 문제 해결력은 각각의 영역에서 다른 부분으로 또 확인을 하는 부분이겠죠. 또 이 발명 교육과 메타 분석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NGSS라는 미국 차세대 과학 교육 기준이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국내 2015 개정교육 과정에서 창의적 고안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명 교육 때문에 나타나게 된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발명 교육의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이제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2022 개정교육과정과 발명교육과 관련해서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과서가 나오고 또 그 교과서와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제시했던 교육과정 틀과 그다음에 발명교육의 여러 요인들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녹여들면서 분석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상당수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정리를 한 걸로 보면 메이커 교육이 먼저 나오는데 메이커 교육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이커 교육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의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구와 장비, 그리고 재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제출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 및 소통하는 학습 활동을 메이커 교육이라고 합니다. 메이커 교육에서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제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소통하는 학습 활동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문제 해결이 들어갔습니다. 원하는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들어갈 거고요. 하지만 이제 다양한 도구의 그리고 장비, 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창의성에도 해당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것으로서 의사소통을 꺼낼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의성, 문제 해결, 의사소통 세 가지 영역은 수학교육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과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된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이 메이커 교육이 아까 앞전에 봤던 발명 교육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 호환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한 메이커 교육의 정의도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이제 클랩이 제시했던 내용을 갖고 와봤는데 협력 과정, 호기심 유도,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의 경험적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유연성이 주요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협력 과정, 코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이제 공유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기심 유도로서 학습 동기에 해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레피드 프로토타이핑에 대한 경험적 학습, 경험 학습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제시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메이커 교육에서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아래 5개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제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했던 내용의 주요 소재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를 활용하고 있다. 핸즈온 활동으로서 손으로 이제 조작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만든다, 제작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이 메이커 교육은 구성주의 인신론으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유와 협력에 대한 강조, 마지막 5번째가 융복합적 지식 그리고 기술 활용이 필요한 문제 해결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메이커 교육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집중해서 만들어야 하는가 라고 보면 이런 거죠. 결과물 완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냐? 하지만 아니다. 우리는 만들기를 어떻게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서 학생들이 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고 비평을 해보고 그리고 공유를 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서 이는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자아 발견, 창의적 문제 해결력, 자신감 등에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이를 함양하는 것으로서 메이커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메이커 교육이 진행이 될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과정이라고 하죠. 그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세스를 얘기하는데 수학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계획하고 실행해서 반성한다. 이런 단계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폴리아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이제 네 단계가 있는데 이 네 단계처럼 메이커 교육에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TMI 공유 활동이라고 해서 Thinkering, Making 그리고 Improving 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 안에 쉐어링이라는 단어를 써서 TMSI 절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쉐어링이 직접적으로 들어갔고요. 아래에서도 TMI 공유 활동이라고 해서 쉐어리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메이커 교육에서는 이제 쉐어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내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메이커 교육에서는 어떤 측면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개인적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 사회적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 창의적 신장, 그리고 지속적인 인내, 그리고 도구 활용 능력 함양에 대해서 개인적 측면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사회적 측면으로서는 사회 정의를 위한 실천적 참여, 교육기회의 민주적 정신, 그리고 이 아까 실천적 참여를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참여 통로에 기여를 한다는 것으로서 이 사회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커 교육에서 얘기하는 목적으로서는 메이커로서의 학습자들이 복합적인 교육적 가치를 함양하기 위함으로 제시할 수 있고요. 이 메이커 교육은 액티브 러닝, 이제 페다고지라고 하죠. 이 페다고지가 학습자 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 학습 교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페다고지컬이 좀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 메이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는 만드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둔다면 학습자가 있다면 교수자가 있고 그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결국에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 점에서 이 페다고지라는 단어를 좀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메이커 교육을 살펴봤고 한 가지 남았죠? 그 부분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발명 영재 요인입니다. 헬러라는 학자는 1993년에 개인적 성향 중심 접근법이라고 해서 영재들의 특성에서 다양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 발견력, 발명 창의성, 아이디어의 유창성, 사고의 유연성, 문제 해결력, 직접 호기심, 직접 욕구, 탐구, 그리고 끝없는 의문 제기를 통해서 영재들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7년에 발명 영재가 아니고 일반 학생들의 영재 특성으로서는 평균 이상의 능력, 그리고 높은 창의성, 높은 과제 집착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죠. 근데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일반 영재가
어떤 기준을 잡는가라고 했었을 때 IQ가 높고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만으로 영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업 성적이 높다고 해서 이 학생은 영재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제시했을 때 정말 다른 생각하지 못한 창의성으로서 구분을 짓는 어떤 잣대가 있을 거고요. 또 과제에 있어서 그냥 나 이거 풀고 말래. 즉 수학 포기나 뭐 이런 관점으로서가 아니라 수학을 계속해서 풀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집착이 있다는 것으로서 이 영재 특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1977년에 대한 얘기니까 지금 2023년 시점에서는 사실 안 맞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이제 기초적으로 다 갖춰야 되는 부분으로 본다면 밑에 있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제시했던 발명영재 이 부분에서도 발명영재라는 내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 사고력을 시작으로 모험심과 결단력, 끈기, 그리고 뛰어난 영감과 호기심 영역으로서 발명영재를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명영재 요소를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발명 영재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고 기타까지 합하면 이제 총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발명 지식으로서는 공간 지각력, 정보 파악력 등 19개 요소로 문헌 분석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이 발명 사고 부분에서는 문제 해결 관련 창의성 등 26개 요소가 들어가 있고 발명 성향인 경우에는 흥미, 성향을 포함해서 34개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명 지식, 발명 사고, 발명 성향이라고 제시를 했는데 지식과 사고는 인지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것을 두 개로 쪼갠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발명 성향은 정의적 측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지식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면 학문 적성이 기반이 될 것이고 발명적 지적 사고 그리고 상위 인지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명 사고는 이제 사고력이니까 창의적 사고 능력 그리고 발명 관련한 문제 해결 능력을 이 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발명 성향은 이제 정의적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아까 흥미나 성향 얘기했지만 발명 태도도 있을 거고 성향 중에서도 이제 창의적 성향이 있을 부분 그다음에 학습 동기 부분에서는 이제 발명 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이 기타 부분에서 이제 손재주, 능력과 잠재력을 적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명 교육, 메이커 교육에서 쉐어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쉐어링을 한다는 것,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리더십과 관련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고 발명 교육에서 제시하는 것 중에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으로서 역량을 좀 살펴봤을 때 이 부분도 기타로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촬영을 할 텐데, 저는 이제 수학 교육이지만 이 발명 교육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저 나름대로 좀 브리핑을 해보고, 그다음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하면서 더 이제 수학 교육 쪽으로 어떤 부분에 바라봐야 될지를 좀 알게 되는 느낌이 좀 강하게 옵니다. 어, 혹시나 발명 교육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뭐 제가 조언을 드리는 상황은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같이 뭔가 공유할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확인해서 여러분께 또 정보를 또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촬영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캠 영상이 없었는데 제가 얼굴 상태가 안 좋아서 일부러 끈 거는 절대 아니고요. 컴퓨터가 지금 다른 컴퓨터다 보니까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